제가 좀 기다렸다가 더 많은 분이 들어오시면 하려고 그랬는데 참을성이 없어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5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근무하는 조준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새로 출범한 기후변화학회 새 집행부에서 총괄분과 위원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전문가 워크숍을 이제 주관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불러와요? 전문가 워크숍은 잘 아시다시피 2달에 한 번씩 개최하게 돼 있고 짝수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개최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총 12번의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요. 저희가 분과위원회에 이 회장님 마이크가 지금 꺼진 걸로 돼 있는데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2년 동안 12번의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 분과위원회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6명의 발표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2분은 발표를 함께 할 걸로 예상이 돼서 서 박사님을 포함해서 오늘 발표해 주실 서 박사님을 포함해서 5분의 발표자가 이제 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6번 내지 7번 정도의 그 발표를 이제 어떤 걸로 해나갈 것이냐. 저희가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받은 발표자들을 사이사이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계의 최신 동향이라든지 핫 이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관심을 갖거나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러한 주제를 발굴해서 발표자를 선임을 해서 발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고요. 또 각 분과위원회에 활동하고 이렇게 부딪히거나 뭐 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 계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발표가 이제 첫 번째 새 집행부의 첫 전문가 워크숍인데요. 오늘 이 워크숍 준비를 위해서 우리 총괄분과위원회에 하종철 이사님, 국립기상과학원에 근무하시는 하종철 이사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선뜻 수락해 주신 서명철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 박사님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서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농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전공은 농업환경과 작물재배입니다. 서 박사님은 1994년부터 15년 정도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근무하셨고요. 2008년부터는 식량과학원, 그러니까 앞에는 농업과학원이고 지금 2008년부터는 식량과학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합 한 27년 정도를 이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신 베테랑 학자십니다. 오늘 서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들을 그 발표 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작물 영향평가 및 적응 기술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발표를 해주시는 서명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가 굉장히 좀 저는 사실 하나도 모르는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쪽에 일을 해오기는 했는데 저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제 분야, 아주 그 좁은 제 분야에만 빠져 있어갖고 다른 분야를 잘 모르고 특히 이 농업 쪽은 잘 모르는데 오늘 서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식견을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박수 소리가 서 박사님께 들리시지는 잘 않겠지만 우리 힘찬 박수로 서 박사님은 그 전에 죄송합니다. 저는 인사말만 하고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이 사회를 저희 총괄분과위원회에
하종철 이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자, 하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설명철 박사님께 해주시고요. 소개는 앞에 다 진행돼가지고 여기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리진 않겠지만 큰 박수로 설명철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들리십니까? 네.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이거 자료 공유를 지금 자료 이사님. 나갑니까? 여보세요? 예, 예. 네. 듣고 제가 껐어요. 자료 나갑니까? 네. 지금 자료 지금 올려놨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박사님, 그 화면 공유, 지금 얼굴 보이시는 화면에 그 마우스 올리시면 화면 예. 공유라고 나오거든요. 예, 예. 아래쪽에 보이시죠? 예, 예. 거기 누르시고 그 파일을 공유해 주시면 되세요. 파일을 공유. 잠깐만요. 공유하실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 화면 아니고 아까 그 파일 자체를 선택하셔야 되세요. 지금은 그 탐색기가 공유가 돼 버려가지고 이거 탐색기가 말고 파일 잠깐만요. 공유를 일단 중지하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화면 공유해서 네, 파일을 새로- 공유한다고요? 파일 자체를 공유하시면 돼요. 파일을 파일. 열어 놓으시고 네. 다 드롭박스 이런 것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니 화면 공유라는 그 버튼에 마우스 올리면 초록색으로 변하시잖아요. 예, 예. 그거에서 이제 파일을 지금 고르시면 되거든요. 아까 그 파일을 열어 놓으셔야 되세요. 토마스님, 이걸요? 네, 파일을 열어서 화면에 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타나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에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방법이 우리가 이제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고요. 그 탐색기를 꺼주시거나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탐색기 뺐고요. 네, 잘 됐습니까? 보여요. 예. 그럼 이제 발표를 죄송합니다.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영향평가 적응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대부분들이 농업 분야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이제 농업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량작물 영향평가, 그다음 적응 기술, 그다음 미래 기후변화 식량작물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농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본적인 통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도별 경지 면적 변화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근 20년간 경지 면적을 보면 논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들이 많이 되면서 이 노는 평탄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밭은 대부분의 밭들은 이제 좀 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많이 안 하는 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 면적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농가 인구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이제 한 200만 정도밖에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농업인 인구가. 그래서 지금 거의 농가 인구 수준으로 보면은 선진국을 앞서가는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이제 한 5% 정도 내외로 지금 농가 인구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농가 인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연령별 농가 인구를 보면 이제 고령화 시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다른 도시보다도 이 65세 이상이 거의 반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고령화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젊은 층의 인구들은 점점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농업에서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만 하는 그런 당면 현안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실제 벼를 재배하는 논벼 같은 경우는 한 72만 6천 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식량 안보라고 하기에는 이제 국민들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면적을 저희가 이제 한 70만 헥타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왔지 않냐. 이제 이상 더 줄고 60만 헥타르대로 가면 아마 이제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밭작물은 뭐 전체적으로 그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맹류라든지 콩 같은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생산액 같은 경우는 경지 면적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이렇게 보면 생산액의 상위 10개 품목을 보게 되면 미고기라고 하는 쌀이 한 16% 차지하고 나머지 뭐 돼지부터 이게 기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로 최근에 오면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가 돼갖고 그 축산 분야가 지금 6개 품목이 지금 생산액 중에 상위 10개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벌써 이제 축산이 더 고기를 정말 많이 먹는 나라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 생산량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게 뒤에도 나오니까 간단하게 하지만 기후가 이제 온난화가 지금 계속 평균 기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생산량은 그냥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경지 면적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쌀 생산량은 줄어가고 있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발달돼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줄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면적이 주는 문제도 있지만 연간 쌀 소비량,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금 이제 59.2kg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거의 한 반 정도가 이제 10년에서 15년, 한 20년 사이에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쌀을 주곡으로 하고 있는 나라지만 쌀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농업에서도 고도화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면적, 재배 면적 같은 거 비닐하우스 이제 농촌에 가시면 비닐하우스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또 점점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힘든데 아까 말한 고령화가 돼 있는데 노동력이 많이 투여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이제 소득은 벼보다 쌀보다는 소득은 훨씬 뭐 5배, 10배까지 좋은데 그만큼 노동력을 많이 써야 되는 기계화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면적,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다들 이제 이쪽 전공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최근 40년간 전국 평균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 한 10년에 한 0.3도 정도씩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해 편차가 있지만 10년에 한 번씩 증가하는 거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뭐 생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온도도 있지만 이 강수량 문제가 상당히 지금 증가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몬순 기후는 이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건조된 그 한발 시기하고 강우 시기가 차이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 강수량이 증가하는 만큼 그 장마기라든지 이런 호우기 때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업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 부분들은 뭐 기상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점점 진입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계절 변화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과거에 비하면 이제 겨울철이 줄고 여름철이 겨울철이 빨라지는 거 빨라지고 여름철이 빨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요. 그 이제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 여름이 상당히 늘어나고 겨울철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을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농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현상들이 계절이 바뀌게 되면 농업적인 측면에서도 단점과 장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저희 내부에서 말하기를 단점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방어를 하고 극복을 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농업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농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 현재 기후가 변화되고 있고 시나리오도 계속 온난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식량 작물에 대한 영양 평가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맥종이라고 그러는데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분들이 이제 보리밥 먹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쌀보리를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맥주는 이제 맥주보리는 이제 맥주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부터 2000년대 2010년 넘어서까지 보게 되면 보리가 점점 북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리는 1월 초에 1월 달에 최저 기온에 따라서 이 최저 기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보리 심는 거가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재배지대라고 그러는데 겉보리 같은 경우는 1월에 마이너스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재배하기가 어렵고 쌀보리는 한 8도씨, 맥주보리는 한 4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재배되는 지역이 결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겉보리는 상당히 이제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쌀보리도 상당히 지금 그 안전재배 그 파란색 선 가운데도 들어가 갖고 재배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는 굉장히 좁은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의 종류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태풍, 호우, 이상저온, 우박, 가뭄, 대설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기상재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연차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 금액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상당히 지금 뭐 심한 경우는 조 단위까지 뭐 몇천억 단위 이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듯이 침수가 되거나 가뭄 말라서 땅이 갈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들도 발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상청하고 공동으로 이상기후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보고서에 봤을 때 이제 연도별로 이제 피해 면적을 보면 벼하고 밭작물을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상당히 연차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는 2019년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피해가 굉장히 커졌고요. 2018년에 밭작물은 이 한발 때문에 굉장히 그 가뭄 때문에 피해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쌀 생산량을 예측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저희가 203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수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전제 조건은 현재 가지고 있는 품종이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 재배하는 농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2030년대부터는 수량이 본격적으로 감소를 하게 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빨리 신속하게 저희가 적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리 수량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리 수량을 예측을 하게 되면 보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 면적 가능한 지역들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수량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콩 수량입니다. 콩 수량도 어느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실제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좀 편차가 크다. 이런 수량 예측하는 부분들이 예측이 할 때 이 현재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 수량 예측입니다. 옥수수 수량 예측도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찰옥이 이론은 좀 먹는 옥수수, 광평옥은 사료용 옥수수인데 특히 이제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가 이제 수량 감소율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맹류가 아까 본 대로 안전재배 지대가 있는데 그 재배 변동을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RCP 8.5에서 보면 한 2050년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맥주보리 말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서는 보리 재배가 가능하다, 월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밭작물 시나리오를 가지고 밭작물이 한 발이 얼마큼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연도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서울 경기 지역이 한 발 위험성이 좀 크고 그 다음은 이제 경북 대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컸는데 이 얘기 뭐냐 실제로 이 한 발 위험성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가뭄이라든지 한 발이라든지 가뭄들이 양태가 아까 말한 대로 강수량이 비슷하게 강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난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강수량이 증가한다고 한 발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한 발대로 그다음 강수량은 더 위험성이 커지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농업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온난화 때문에 그 여름철에 밭작물 고온의 위험성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 203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고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옥수수라든지 이런 콩이라든지 어떤 다른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작물 모델 갖고 지금까지는 영향평가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스파라고 하는 챔버를 만들어서 외기 조건을 가장 미래 기온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CO2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챔버를 만들어서 작물을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히려 포테이토 감자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수량이 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미래 기후 2050년대 기후에 한 발이 들게 되면 현재의 수량 감소 부분보다 훨씬 더 이 피해량이 큰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기상재해 부분들의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콩 같은 경우도 2050년대에 비해서 콩 같은 경우는 좀 수량이 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납니다. 꼬투리수 그러니까 알수는 그러니까 콩의 알수는 이게 상당히 현재보다는 좀 증가를 하는데 이 알수가 자잘해지고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으로 볼 때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이 되게 되면 온난화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콩이 전체적인 수량은 감소하고 알수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양평가들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적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적응 기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식량작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품종 개발이 가장 중요한 저희 기관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 개발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뭐 품종 개발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심겨진 품종 수가 외국 품종까지 합해서 아주 적은 면적까지 다 합하면 약 400품종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밥살용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상위 20개의 품종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기온 변화의 속도와 품종 개발했을 때 그 품종의 그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품종 개발을 하면서 생산성도 어느 정도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품종 개발에서는 기후 변화에 지금 적응을 하면서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종을 개발하는 때는 적어도 3년 이상,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후가 계속 이제 변동이 되고 온난화되는 그 추세에 적응이 돼야지만 이 품종을 우리가 등록하고 선발을 하고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품종을 개발하는 그 품종 개발 체계 시스템 자체가 기후 변화에 적응되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 시스템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여긴 측면에서 우리가 적응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잠깐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전라도 쪽에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남평벼라는 벼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이 남평벼는 그 흰잎 마른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병이 있는데 그 병의 레이스 중에 그 저항성 유전자를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온난화가 되면서 흰잎 마른병이 변이를 하면서 그 저항성 그 병원균이 그러니까 그 레이스가 4가지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가 되면서 남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저항성 품종이 아니라 이제 그 취약성 품종이 됐죠. 그러니까 민감성 품종이 돼서 점점 사라지면서 새로 개발된 그 새누리라는 품종이 그 4가지의 그 저항성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새누리 품종이 수량도 좋고 해서 이렇게 대체가 되는, 이 전라도에서 품종이 대체가 되는 거를 이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가 상당히 이제 저항성이 높은 품종으로 돼 있고 수량도 굉장히 좋은데, 또 이제 이 품종의 보급의 문제는 기후의 요인도 있지만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 품종 같은 경우는 2018년, 18년쯤 돼서 수량이 너무 좋고 병이 잘 안 걸린다고 해서 보급 품종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별도로 국가적으로 보급을 하지 않고 지금 종자만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기후의 변화에 대응해서 품종 개발도 상당히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병해충이 기후가 온난화가 되면 돌발 병해충 같은 게 대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품종 개발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벼 같은 경우는 그 벼의 수량 요인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벼는 이제 품종이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지만 등숙기, 그러니까 개화해갖고 수정이 되고 나서 이제
벼에 알이 맺히는 시기를 등숙기라고 하는데 등숙기간의 그 온도에 따라서 이 수량과 쌀 수량의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수라는 거는 개화기입니다. 개화가 수정이 돼갖고 나오는 벼가 이제 맺히는 그런 단계를 이제 출수라고 그러는데 출수의 40일간 평균 기온이 한 22도, 21도에서 한 22도 정도가 됐을 때 최적으로 등숙이 잘 된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별로 보면 한 22.4도,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한 21.6도가 가장 이제 저희가 볼 때 그 적절한 온도다 등숙기 기간에.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 정도가의 온도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중에 몇 년은 가을에 이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갖고 이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삭이 잘 안 맺혀지는 경우가 생겨 갖고 수량이 감소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온도를 규명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아까 말대로 쌀이 이제 수량뿐이 아니라 품질이라든지 그 맛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마트에 이렇게 나갈 때 밥이 맛이 없거나 품질이 안 좋아갖고 깨진 벼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들을 봤을 때를 비교하게 되면 약 한 22도 정도가 됐을 때 가장 품질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이렇게 비교를 저희가 해보면 약 한 22도 정도 내외에서 등숙기 기온이 이렇게 맞아져야지 품질이라는 수량성이 가장 좋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니고 이제 만약에 고온이 계속되고 온난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거의 온도하고 이제 현재 10년간 온도를 보게 되면 아까 말대로 최적으로 이제 출수가 잘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를 저희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가장 잘 여물 수 있는 거를 온도 대비를 해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제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벼 심는 날짜도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 출수기라고 하고 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을 저희가 구분해 갖고 있고 요 최적 출수기를 알게 되면 이제 이 지역에 최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뭐를 심을 수 있는 기계가 기간이 언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벼 가능 재배일 수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벼는 보통 한 120일 정도를 재배를 하는데 강원도 이 산간 지역도 이제는 예전에는 이 벼를 재배할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까지 가능하고 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가장 지역별로 이제 적응하는 시기를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앞서 본 최적 출수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벼를 언제까지 심어야 되냐 이양 한계기를 또 재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중부라든지 지역별로 주 지역별로 보게 되면 그래도 이때까지는 벼를 심어야지 된다. 그리고 5% 감소할 때는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지역은 6월 1일까지는 벼를 모내기를 해야 된다. 한 10%까지 감내를 하려고 그러면 6월 6일까지는 벼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남부 평야지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하순까지 23일까지도 심으면 10%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6월 20일까지 참고 벼를 심어도 10% 정도는 감소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벼가 재배하는 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벼를 30% 이상 감소가 되게 되면 경제성을 전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7월 16일 날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한 발 가뭄이 지속이 됐을 때 언제까지 심어야 갖고 우리가 얼마큼 예측이
수량 감소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작물 재해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을 산정할 때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콩 지역별로 이제 파종기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콩도 등숙기의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 이 식량작물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파종기를 변화하는데 지금은 뭐 파종기를 당장에 고온에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후변화 신호에 따라서 저희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파종기를 변화해서 하게 되면 2020년대는 현재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한 5월 하순에 파종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수량을 나타내는데 2030년만 돼도 한 6월 중순에 파종을 하는 것이 수량이 가장 좋습니다. 7월, 2월 2050, 40년대만 돼도 이제 상당히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7월 초순, 7월 중순까지도 파종기를 느려도 뒤로 미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모델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시험들도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를 계속 이제 다르게 심어봤을 때 생육과 수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맹류 같은 경우에 그 파종기를 또 재설정을 하게 된다. 이제 겨울철이 특히 이제 온난화가 되면 이제 겨울철 온도가 이제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온난화가 너무 빨리 돼갖고 그 추운 날이 없으면 보리나 밀 같은 것들이 겨울에 너무 많이 자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자라버리게 되면 그 후에 겨울을 나고 나서 재생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당한 겨울 생육을 위해서 파종기를 지금 기존보다 전북, 경북 평야지에서는 약 한 5일 정도 뒤로 밀어서 파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설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전남, 경남 평야지 같은 경우는 또 한 10일 정도를 남쪽 지방은 10일 정도 더 늦게 파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저희가 실험을 해서 그거를 증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이제 농민들한테 지금 교육을 하고 그렇게 파종을 좀 가능하면 좀 늦추는 것들이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지금 교육을 하고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겨울에 바빠서라든지 어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겨울에 파종이 안 됐을 때는 뭐 맹류 같은 경우는 보리나 밀 같은 경우는 봄에도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봄에 파종을 해도 수량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확을 가능하기 때문에 봄에도 파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종 시점이 과거에 비해서 이 파종 시점도 좀 뒤로 미뤄지는 이런 것들을 규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한 2월 10일경쯤에 늦게 심었어야 되는데 한 3월달 2월 말쯤에 심어야 되는데 이제는 2월 중순부터 심어도 충분히 봄파종을 해서 수량의 차이가 없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가에 또 이런 보급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호우가 되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논 같은 경우는 저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지대에서 이제 침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강으로 물을 일시에 내보내지 않고 일단 가둬서 벼의 유역에 가둬갖고 침수를 시키다가 하루나 몇 시간이라도 침수시켰다가 다시 강으로 내보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벼가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벼는 침수가 돼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침수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 조건이 고인물에서 더 피해가 많고 또 흐린 물, 흙탕물에서 더 피해가 많죠. 그리고 이제 생육 시기 같은 경우는 감수분열기라는 것은 지금 8월 초 정도가 되면 7월 말에서
그래서 8월 초에 침수가 됐을 때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이때는 어떤 대응 그 관련된 부분을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에 따라서 얼마큼 이제 빨리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량 감소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연구들도 저희가 이제 농가들한테 상당히 지금 많이 알리고 재대책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밀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이제 고온이 온난화가 되면서 너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밀이 너무 빨리 밀이나 보리가 너무 빨리 익어버리게 됩니다. 빨리 익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이삭의 알에 충분한 탄수화물이 차갖고 있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탄수화물이 차지 않고 그냥 바로 남게 돼서 이 수량이나 품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이 이제 보리고 우측이 밀인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온도에 따라서 익는 속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잘 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생육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육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그냥 그대로 기존에 있는 재배 방법대로 그대로 가게 됐을 때는 등숙이라든지 등숙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량 감소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온에서의 생육이 빨라지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최적의 아까 말씀드린 재배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적응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재배 가능기가 시기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옥수수를 이모작이라는 거는 여름 재배하고 겨울 재배를 하는 거를 이모작이라고 그러고 이기작이라는 거는 그 같은 해에 두 번을 재배하는 걸 이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재배하고 한 번 4월 달에 재배를 하게 되면 파종을 하게 되면 보통 7월 말에 수확을 하게 되고 다시 또 7월 말에 파종을 하게 돼서 수확이 보통 한 10월 중순 중하순쯤에 하게 됩니다. 근데 10월 달 중하순 정도 9월 말 되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등숙이 잘 안 돼서 품질이나 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때 온난화가 많이 되면서 오히려 가을 재배에도 약 봄 재배에 비해서 뭐 한 10% 정도 내외의 수량 감소 외에는 감소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이런 이기작을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는 그 벼를 재배했을 때 얻어지는 소득보다 옥수수를 재배할 때 얻어지는 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기가 비교적 짧은 옥수수를 2번 재배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기술들을 또 지금 개발돼 갖고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기작을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기후 변화에서 특히 아까 만들어 우리나라가 기상재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상재해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2001년부터 이제 사과 배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걸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한 67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어 있고 보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해를 해더라도 그 안전망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을 하는데 이 재해보험의 특징은 이제 자부담은 한 20%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건들이 지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상의 변동에 따라서 병해충 발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발생이 과연 재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과거에 많았는데 최근 몇 년부터는 그런 기상 변동에 따른 병해충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갖고 지금 이제 보험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 가입 건수라든지 면적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손해율은 연도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측면으로 볼 때 보험 지급금을 최근 한 5년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보험 지급금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밭작물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보험 지급금이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는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먼저 병해충 발생 부분들도 포함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기상재해가 발생돼서 작물 생육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돼서 지급 보험금으로 이렇게 발생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그 저탄소 농법을 우리가 규정을 해서 탄소 배출 원 단위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탄소 농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마크를 농산물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탄소 농산물 확대를 지금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마크 붙이는 정도 인센티브를 해서 크게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미래 기후 변화와 식량작물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적응하는 부분들에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작기를 조정하거나 어떤 품종을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적응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이제 품종 개발이라든지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후 변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의 이 연구들이 융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반 연구, 품종이나 재배 연구와 함께 또 실용화 연구, 정책 연구, 국제 협력들이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 기후 변화를 대응을 해야지 앞으로 미래에서 조금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기후 변화 대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항상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이 기후변화 연구를 하면서 신속하게 어떤 판별을 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상재해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온난화가 됐을 때 고온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육이 뒤처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해서 농가에게 알려주고 빨리 대응을 하는 것들이 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 요건이기 때문에 그럼 빠르게 농가한테 저희들이 진단 서비스를 해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게 기상과 연동돼서 피해를 입게 되면 빨리 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이제 유망한 기술로 보는 것들이 지금 농가원에서 하고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미지 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작물을 생육 진단을 하고 병해충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병해충을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농가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금 추진을 또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런 부분에서 벼 생산량 조기 예보 시스템도 저희들이 지금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벼의 수량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수준 높은 전국적인 수량 예측을 상당히 수준 높은 수준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오차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통계청과 2%가 안 날 정도로 수량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량 예측의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 갖고 예측을 하게 되면 오차는 조금 벌어지지만 조기에 수량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시스템을 갖게 되면
이 농식품부 같은 데서 그 우리가 이 양곡 관리를 하고 쌀 수매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우리가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농업인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계속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디지털 시스템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식량작물 영농 정보 및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최적 일수라든지 이양 정보를 미리 예보를 하거나 어떤 영농 시스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진단 영상이나 이런 드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진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하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도 구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고리즘들도 지금 거의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 이제 농업에서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디지털 농업이라고 해서 노지 디지털 농업 등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런 적응하는 기술, 미래의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연구나 이런 분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